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결혼하고 내내 고생만 하고 사는 언니가 안쓰러워 애써 말을 아끼고 살았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인간 말종한테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정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 내조하랴 딸 키우랴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결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셋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나만 행복하게 산다고 다가 아니더군요. 나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친정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4살 많은 언니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언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형부는 돈도 잘 벌어요. 워낙 악착 같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 일찍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제가 보기엔 언니는 형부와 결혼하고 하루도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없었어요. 언니가 동생인 저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지만 형부가 사람을 좀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있는데도 툭하면 언니한테 무식하다는 둥, 눈치가 없다는 둥 그런 식의 말을 한 적이 많아요. 형부 본인은 서울의 명문대를 나왔는데 언니는 대학을 다니다 졸업도 못했다고 은근히 깔아뭉갤 때도 많았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 칠순이라 어떻게 할지 저와 언니가 상의하던 중 형부와 제가 괜히 의가 좀 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남편에게 어린 딸을 맡기고 잠깐 언니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언니네 집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평일 낮에 형부가 있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 칠순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에 가족들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어디로 갈지 상의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저번에 일본으로 온천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일본 어때? 애들도 어리니까 비행시간도 짧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다 같이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왕 가는 거 괌이나 발리 같은데 리조트 하나 잡아서 가는 거 어때? 엄마도 확 트인 바다 보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언니 말대로 이왕 가는 거 넓은 바다도 좀 보고 리조트에서 쉬다 오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전까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던 형부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에이, 당신은 아무튼 눈치가 없어. 처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어? 딱 봐도 일본이 싸게 먹히니까 하는 소리잖아. 단신 생각만 하지 말고 처제네 사정도 생각해야지. 형부는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사람을 깔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어디든 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부가 비실비실 야비하게 웃으며 또 깐족거리더군요. 처제, 내 앞에서까지 자존심 안 부려도 돼. 처제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혼자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 동서 이번에도 시나리오 까였다며? 도대체 총각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 돼지단을 영화 시나리오 쓰겠다고 집에서 놀 거래? 형부는 저만 보면 제 남편을 까내리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형부가 보기엔 제 남편이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놀면서 글이나 쓴다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은사 아빠 노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작가인데 당연히 까일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죠. 남편은 저와 대학 때부터 친구예요. 당시 시나리오 공모전이랑 공모전은 다 휩쓸고 다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형부가 무시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처제도 참, 장인어른 평생 저러고 사는 걸 보고도 모르겠어? 남자는 자기 꿈이니 뭐니 하면서 되지도 않은 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가장이면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당신 여기서 아버지 얘기는 또 왜 해? 그리고 어디로 여행 갈지 말지 나랑 소영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빨리 약속이나 가요. 이러다 늦겠어. 언니는 듣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의 등을 떠밀었어요. 그만 나가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형부는 평소에도 꼭 말끝에 아버지까지 들먹이며 무시하는 투로 얘기해요. 아무리 언니가 아버지를 싫어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제 앞에서도 저러는데 언니 앞에서는 어떨지 그 생각을 하면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처제도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꼴을 매일 봐야 하는 언니가 행복할 리 없었죠. 일본에 가든 괌을 가든 결국은 다 내 돈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이런 말 한마디 못하냐? 암튼 이래서 양가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 건데 내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결혼을 했을까? 아이고 내 팔자야. 형부는 또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들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형부가 일절 집안일이고 애 키우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언니가 집안일은 다 알아서 합니다. 언니네 시댁도 형부만큼이나 지랄 맞은데도 그 비위를 맏며느리인 언니가 혼자 다 맞추고 살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형부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지금까지 결혼해서 우리 친정에 특별히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꼭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있든 친정 부모님이 있든 형부는 본인 돈을 언니가 친정에 다 갖다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친정아버지 때문이에요. 형부가 피부 미용과 마사지 관련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동남아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거창하게 떠들고 다녀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와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는데 아버지는 솔깃해서 형부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주 좋아하고 떠받들어요. 거기다가 형부에게 용돈 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부는 못 이기는 척 아버지에게 용돈을 줘요. 그럴 때마다 형부가 언니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아는 저로서는 형부가 싫어도 앞에서 매번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죠. 제가 그래봐야 언니만 더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안 되겠더군요. 도를 지나친 형부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났어요. 형부도 참 여전하네요. 어차피 여행 결정되면 저랑 언니랑 알아서 반씩 결제할 건데 항상 뭐만 하면 꼭 형부가 다 내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이게 다 사업하는 사람들 허세 같은 건가? 그렇게 제 앞에서 유세 부리실 거면 돈이나 좀 많이 내놓고 생색내세요. 집을 나서려던 형부가 제 말을 듣고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센 사람인데 항상 무시하고 깔보던 저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 그럴만했죠.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형부가 아니었습니다. 형부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스웠습니다. 저자가 혼자 먹고 살려고 버둥버둥 고청해서 버티더니만 말이 꽤 독해졌네? 어디를 가든 똑같이 반씩 결제한다고 그랬지? 좋아. 그럼 이 김에 아예 서유럽이나 한번 갔다 오자.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유럽은 냄새도 못 맡아봤을 텐데 자식들 덕분에 다녀오면 좋잖아. 형부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를 부렸어요. 다 같이 서유럽을 가잡니다. 비용은 반씩 모아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만 보면 형부는 나이도 꽤 먹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 참 유치해요. 어머, 이러다 정말 약속 늦으시겠어요. 중요한 약속이라면서요. 빨리 가보세요. 저는 그런 형부가 어이없고 기가 막혔지만 애써 시계를 확인하는 척하며 형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테니까요. 형부가 집을 나서자 언니는 저에게 저런 인간을 뭐하러 건드리냐고 했습니다. 저 인간하고 말씨름 해봐야 네 입만 아파. 말도 못 알아먹는 인간이랑 뭐하러 상대하니? 언니와 형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날에 엄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던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요. 언니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하더니만 왜 저런 걸 참고 살아? 언니 지금 얼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꼭 병든 닭 같아. 항상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게 정말 엄마처럼은 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떡해. 새끼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아야지. 화가 나면 뭐래요. 언니와 말하다 보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언니의 행복을 바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던 언니가 몇 년 뒤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며 살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친정이 좀 힘들어요. 아버지가 젊어서 함께 일하던 동업자에게 속아 빚을 혼자 다 떠안고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당시에 살던 집까지 팔고 주변에 돈까지 빌려서 간신히 정리하기는 하셨지만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살던 집까지 팔고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으니 저와 언니는 창피해서 집에 친구들을 데려온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동네에 사는 것조차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학교 주변을 뺑 돌아서 집까지 가고는 했습니다. 사실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에 가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특히나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다는 우울감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매일 집에 누워 잠만 자고 저녁이면 일어나 술을 드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와 언니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힘드셨을 텐데 가족들을 위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일도 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부업까지 하셨어요. 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실 때는 두 분이 싸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매일 밤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셨죠. 답답하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사업 좀 망했다고 처자식까지 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먹여 살렸으면 지금부터는 당신이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 식당 다니면서 코딱지만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당신 사업하는 동안 나는 놀았어? 나도 애 둘 혼자 키우느라 허리고 손목이고 다 아작났어. 이 몸뚱이로 식당 나가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에이구 예패나라고. 남자가 나가서 돈이나 벌어다 줘야 남편인 줄 알지. 사업 망하고 몇 달 집에서 논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에이씨.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보면 항상 아버지가 발로 문을 쾅 차고 나가버려야만 싸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일단락되었다기보단 휴전이었죠. 다음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다시 싸움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당시에 저와 언니는 매일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도 바로 앞에서 직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다른 방이 없었으니 항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니까요. 언니와 저는 가장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매일 부모님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언니는 매일 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렇게 살 거면 둘이 결혼은 왜 한 거야? 둘이 좋아서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살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싸우지 말고 좀 참고 살아야지. 그러게. 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안 싸울 거야. 저게 뭐야, 다 큰 어른들이 창피하게. 언니와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자식들 앞에서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 앞에서 부부가 함께 이겨내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머니께서 언니와 저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어머니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렇게라도 해주신 덕분에 언니와 저는 학원도 다니고 용돈도 받았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와 언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집은 없어도 다른 애들 다니는 학원은 꼭 보내주시고 유행하는 옷도 뒤처지지 않고 사주셨어요. 어머니는 가난한 것보다 저와 언니가 학교에서 주눅드는 게 더 싫다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저와 언니는 어리고 철없어 몰랐는데 어머니가 혼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갔을 때쯤이었는데 식당에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작은 근종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와 언니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정말 자고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디서 돈을 구하셨는지 어머니는 바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께서 아프셨던 건 저와 언니에게도 너무 놀라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일로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셔서 곧바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당시에 많이 놀라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는 곧바로 아시는 분 회사에 들어가셔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 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바쁘게 일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는 저와 언니에게 따로 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빌라 전세까지 구하셨어요. 저와 언니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를 평생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힘든 일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헤쳐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지 않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어요. 언니가 대학생이고 제가 고등학생이던 무렵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주변 지인의 말에 혹해 어머니 모르게 또 사업을 벌이셨더라고요. 친구분이 하시던 운동화 수출 사업을 어머니 몰래 받아 몇 개월 운영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의 미수금이 말도 안 되게 많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중요한 사실도 모르는 상태로 친구만 믿고 받은 거고요. 아버지는 하다 친한 친구에게까지 속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우리 집에 위기가 닥쳤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회사나 다니면서 월급만 좀 따박따박 가져다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내가 사업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사고를 쳐?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럴 줄 알았나? 내가 신고했으니까 그 새끼 찾으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가만 보면 참 순진해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사람을 믿으시더라고요. 작정하고 속이고 도망간 놈을 어느 세월에 잡아. 거기다가 그 인간 잡는다고 해도 돈이 있겠어? 아휴, 내 팔자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나보다 했더니만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거야? 다 우리 식구 먹여 살린다고 그런 거지. 핑계도 가지가지다. 그 나이 처먹고 실패를 그렇게 했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 짓을 또 하니? 나 더는 못 참아.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평소에도 살가운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정말로 이혼하기라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었어요. 빚이라는 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잠만 자고 일어나도 자꾸만 불어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더군요. 부모님은 또다시 매일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언니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과 이사 가려고 모아두었던 목돈까지 아버지 빚을 갚는데 또 다 들어갔어요. 언니는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는 돈 생기는 대로 바로 다시 등록해 줄 테니 한 학기만 휴학하라고 했는데도 언니가 스스로 자퇴를 했어요. 명문대도 아니고 취직이 잘 되는 전공도 아닌데 그냥 빨리 나와서 사회 경험부터 쌓는 게 나을 것 같아. 기껏 힘들게 들어가서 졸업도 못하면 어떡해.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휴학해.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언니를 설득했지만 언니는 애써 웃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미도 없이 학교에 다니느니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더니 언니는 작은 중소기업에 비서로 취직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명문대가 아니어도 서울에 4년제 대학까지 힘들게 들어가 놓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겠다니요. 저 같았으면 절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면 학비와 굳고 당장 돈 몇백 생기는 거지만 평생 고졸 사원으로 몇 푼 되지도 않은 돈 받으며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힘들게 들어간 대학 끝까지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돈 많이 벌어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니가 1년 정도 직장을 다니더니만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독립선언에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놀랬어요.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독립이라뇨. 특히나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개집애가 어디 나가서 혼자 산다 그래? 시집 갈 때까지 부모한테 붙어 있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은 답이 없어.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도 아버지 때문에 엄마처럼 망할 것 같아.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뭐야? 이게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이해표 내가 네가 애들 앞에서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어디 딸년이 감히 아버지한테 저딴 소리를 해? 당신이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대접받으려고 해? 세영이,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집을 나가든 말든 앞으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라. 어머니도 지치셨는지 언니에게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집안 꼴 참 잘 돌아간다. 시집도 안 간 다 큰 년 혼자 내보내면 남들이 우리한테 참 잘하는 짓이라고 하겠다. 남들 시선이며 이목을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언니도 정말 집을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버지의 말에 한마디도 안 지더군요. 너 이냐? 네가 나가서 돈 좀 벌어온다고 어디 아버지 앞에서 유세는 유세야? 앞으로는 멍청하게 아버지 뒤치다거리는 절대 안 하고 살 거니까 자식한테 얹혀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에 저는 고3이라 공부만 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빴어요. 사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술 먹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저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도 아버지를 참고 사는데 자식인 제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언니는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언니는 진작부터 엄마에게 아버지와 이혼하라고 설득했답니다. 아버지는 답이 없는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우리 셋이 살자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이상하게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혼하자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정작 진짜로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머니의 이유야 뻔했죠. 항상 저 언니와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개차반 같은 아버지라도 저와 언니가 시집 가려면 시댁 보기에 아버지가 있는 게 낫다고요. 언니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다는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또 술에 취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돈도 제대로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이 처자식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남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게 역겹답니다. 엄마 불쌍해서 나도 웬만하면 버티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나가서 늙은이 비위 맞추며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매일 아버지 술값에 다 들어가고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엄마도 내가 불쌍하고 아버지가 싫다면서 결국은 뼈 빠지게 일해서 아버지 먹여 살리고 있잖아. 엄마야 아빠 아내니까 그런다지만 나는 무슨 죄야? 듣고 보니 언니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언니는 지금까지 엄마와 저를 생각해서 대학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버지가 못하는 가장 노릇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 이런 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겁이 났던 거겠죠. 소영이 대학은 보내야 하니까 내가 등록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다른 건 이제 일절 다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랑 계속 산다고 하면 나는 집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는 언니의 말 하나하나를 다 괘씸하게 여겼지만 저와 엄마는 그 어떤 말도 언니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독립해 나갔어요. 저도 언니를 이해합니다. 저보다 언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야 막내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집안일을 외면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언니는 매일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현실에 직접 맞서야 했으니까요. 저는 언니 덕분에 대학에 갔어요. 집안일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한 덕분에 저는 제가 목표로 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항상 안정적인 삶을 꿈꿨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저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언니가 저를 보며 뿌듯해하는데 저도 드디어 집안에 뭔가 보탬이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당당히 사회인이 된 저는 매일 언니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저와 언니가 둘 다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언니가 벌어서 어머니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다 보니 아예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셨어요. 저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서 그 꼴을 보면 속이 뒤집히니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니네 집이 구청에서 가깝다는 핑계로 매일 언니네 집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형부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결혼 전까지 과정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형부와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누구보다 언니의 행복을 바래요. 언니는 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입이 닳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부모님도 싫고 정신 못 차리고 꼴의 남자라고 남의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매일 허세나 부리는 아버지도 싫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은 엄마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형부와 결혼할 거래요. 너 형부 될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말은 차갑게 해도 절대 처자식 굶길 사람은 아니야. 뭘 해도 악착같이 하거든. 거기다가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하고도 돈관계에 얼마나 정확하나 몰라. 자기 부모한테도 돈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다니까. 언니는 뭐든 철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형부가 좋답니다. 아버지처럼 집안을 소홀히 하고 밖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 구는 남자가 제일 싫다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언니 말대로 형부가 현실적이고 뭐든 철저한 사람이라지만 저는 그게 걱정됐어요. 언니가 형부랑 연애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날도 퇴근하고 언니네 집에 갔는데 언니랑 형부가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둘이 티격태격 하고 있더군요. 둘이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해서 마트에서 장을 봤나 봐요. 그런데 형부가 식탁 위에 영수증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며 잔소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는 마트에 사람 많아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좀 사치스러운 것 같아. 굳이 안 사도 되는 것까지 다 사더라. 산 것 중에 난 필요 없는 것들이 반이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산 거랑 필요하다고 산 거는 자기가 다 돼. 아, 그리고 자기가 간 김에 산다고 한 생필품도 다 빼서 계산할게. 형부는 옆에 계산기를 놓고 일일이 다 나눠서 계산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언니에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부터는 뭐 하나 카트에 넣을 때마다 본인에게 허락받고 넣으랍니다. 언니가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산다고요. 과자랑 젤리 몇 개 좀 넣은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사하게 굴래? 자기 말대로면 나는 술도 안 먹는데 그럼 술은 다 자기가 계산해야지. 이건 왜 또 반반이야? 자기가 술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잖아. 멀리 여행까지 갔는데 설마 안 먹겠어? 만약을 위해서라도 반반씩 하는 게 낫지.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연애하는 연인의 대화가 맞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한 형부의 말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놀랐는지 인기척도 안 낸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언니네 집이라도 엄연히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소영이 처제도 이 집 관리비라도 내야지. 자기는 동생한테 무슨 관리비야. 자기가 그렇게 무르게 구니까 그 나이에 아직 결혼할 돈도 못 모은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결혼 자금 똑같이 반반 다 모을 때까지 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순간 저는 어안이 다 벙벙해질 정도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형부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언니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언니는 저 남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가끔 돈 얘기 나올 때 좀 민감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나한테 잘해주고 자상해. 그리고 내가 매일 말했잖아. 난 아빠처럼 경제력이라고는 없는 남자랑은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렇게 알뜰하게 한 덕분에 우리 둘이 벌써 5천이나 모았어. 대단하지? 내가 엄마랑 그 집에서 계속 살았어 봐. 돈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겠어. 언니 말이 다 이해가 됐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니가 왜 형부를 선택했는지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았어요. 언니는 형부가 아버지의 정반대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남자랑 살면 그래도 평생 돈 걱정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형부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특별히 저와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일하느라 정신 없었으니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 생기고 나니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형부가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 불편하게 하니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도 형부가 일이 바쁘다 보니 서로 자주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명절이라 친정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조카를 본 게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계속 조카를 안고 놀아줬어요. 그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친정엄마도 언니도 저에게 빨리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부가 굳이 또 끼어들어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은 애 가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나요? 자기도 우리 아들 키워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동서가 지금 당장 애 키울 능력이 되겠어? 애 키우는데 무슨 능력까지 필요해요. 형부처럼 애 기저귀 한번 안 갈고도 애 낳고 잘만 사는데. 저도 웬만하면 공격적으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가에 와 어색하게 있는 남편에게 형부가 말을 재수없게 해대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동서처럼 집에서 맨날 노는데 기저귀 안 갈았어? 나가서 돈 버느라 그런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애 크고 나면 한번 물어봐. 집에서 놀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나 주는 아버지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더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용돈 많이 주는 아버지가 좋은지. 형부는 자기가 하는 말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제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런 형부가 너무 싫었습니다. 남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이 다 맞는다는 투였어요. 그럴 때 보면 친정아버지랑 똑같았습니다. 돈만 잘 벌면 뭐래요. 언니는 그렇게 아버지가 싫다더니만 결국은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죠. 사실 저와 남편이 처음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형부는 무슨 취조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남편에게 질문세례를 퍼부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 무슨 일을 하냐,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본인이 마치 우리 부모님이라도 됐냐 굴었습니다. 거기다가 형부는 남편이 대답하는 말마다 토를 달았어요. 남편이 영화사에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자 대뜸 그게 돈이 되냐고 궁시렁거렸고, 남편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하자 그래서 철이 없구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 형부한테 왜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쏘아붙였는데 남편은 사람 좋은 얼굴로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워낙 긍정적인 편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부가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부에게 연신 떽떽거리는 저를 말렸어요. 형님이 설마 우릴 무시해서 그런 소리를 하시겠어?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형님한테 큰 소리 내지 마.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뭐든 좋게만 생각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요. 형부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앞에서 매일 허허실실하다가는 금방 바보 취급당한다니까. 조심해. 저는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다 보니 남편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만 보는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이후엔 저희에게도 딸아이가 생겨 애 키우느라 바빠 형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곧바로 친정에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또 사고를 쳤더군요. 내가 정말 네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면 저렇게 대책이 없다니. 앞으로 네 언니 얼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께서 하는 일 없이 집에만 계신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오랫동안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 식당을 그만두시고 학교 급식실에서 아르바이트를 다니시며 버는 돈으로 사세요. 그 돈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저와 언니가 드리는 용돈으로 두 분이 생활하신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부를 자꾸만 찾아갔나 봐요. 최근에 형부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찾아가서 할 일이 없는지 형부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옛날에는 사업을 2번이나 한 대표였어. 자네 하는 일에 내가 뭘 해도 보탬이 될 테니 자리 하나만 주게나. 내가 언제까지 늙은 마누라 옆에서 용돈 받아가며 살 순 없지 않나? 아버지가 주책을 부린 건 맞아요. 아무리 남의 밥상에 수저를 좀 올리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건데 형부 회사까지 찾아간 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부가 아버지의 행동에 아무래도 기분이 상했나 봐요. 형부도 참지 않고 선을 넘었더군요. 아버님, 돈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그냥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찾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김서방. 내가 자네한테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일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인복이 없고 운이 안 좋아서 그랬지. 나 일 하나는 기똥차게 잘했어. 사업은 내 전문 분야고. 아, 정말 알만한 분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안 그래도 동남아 수출권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자꾸 귀찮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이러시면 저나 준수 엄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 김서방네 회사 동남아에 화장품 수출한다고 했지? 그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잘할 수 있어.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업을 2번이나 말아드신 양반이 제 사업에 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행에 진 빚 갚아주실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해 주시면 저도 회사에 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대로 집에 돌아오셨나 봐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형부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나 봅니다. 미안한 거 아시면 제발 아버님 좀 집에 잡아두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신대요? 그러게. 저 인간이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네. 내가 잘 단속할 테니까 걱정 말게, 김서방.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으신답니다. 그럴만하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위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어머니나 아버지나 두 분 다 속상하셨을 만해요. 그날 저는 애써 어머니를 위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형부는 어쩜 그러냐고 원망어린 소리를 해댔어요. 그런데 언니가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 속을 더 상하게 했습니다. 그 인간도 그 인간이지만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셨대? 내가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너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뭐하러 나한테 전해. 몰랐으면 마음 편했을걸.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한테 서운하긴 했지만 서운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요. 저는 언니에게 괜히 전화했다 싶었습니다. 그냥 저까지만 속상하고 말 걸 했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필리핀에 다녀온 형부가 한국에 들어왔다면서 웬일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오신다고 하니 저희만 빠질 수는 없었죠. 부모님도 괜찮으시다는데 제가 괜히 유난하게 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형부도 양심은 있는지 자기가 함부로 입을 놀린 게 미안하기는 했나 봐요. 그렇게 출장을 다니고 했어도 처가 식구들 선물 한번 사오는 일이 없었는데 웬일로 필리핀에서 선물을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요. 부모님 선물에 저와 남편 선물까지 양손 가득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간 일이 잘 됐다고 하더니만 형부도 나이도 들고 애도 클 만큼 컸으니 이제야 좀 정신 차리나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 장모님 거, 이거는 장인어른 거. 그리고 처제가 이런 걸 먹어봤나 모르겠네. 면세에서 제일 좋은 와인 한번 사왔는데 먹어볼래?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형부는 여전했습니다. 앉자마자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만 식사가 끝날 때까지 말이 끝나질 않았어요. 저는 애써 형부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어머, 비싼 거라 그런가 맛이 다르네요. 맛있어요, 형부. 저는 뭔지도 모르는 와인을 형부가 따라주자마자 한 입에 털어먹곤 무조건 맛있다고 엄지를 올려줬습니다. 밉든 좋든 가족인데 제가 이해해줘야지 어쩌겠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형부가 말은 좀 밉살맞게 해도 사업도 잘 돼서 성공해서 돌아왔으니 처제로서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 있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언니가 마음 놓고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언니가 형부의 자랑이 좀 듣기 거북했는지 애써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당연했죠. 바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잘난 척만 해대니 언니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제부, 저번에 보여줬던 시나리오 이번에 영화 들어간다면서? 나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어머, 우리 막내 사이 드디어 영화 들어가는구나. 우리 집에서 영화 감독이 다 나오고 너무 멋있다. 모든 분위기가 저희 남편에게 향하자 형부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놈의 대단하신 자존심이 또 상하신 거죠. 저는 재수없는 형부 표정에 미간이 절로 구겨졌지만 애써 한 번 더 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부, 이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또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형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더니만 남편을 향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동서는 아직도 그 영화니 뭐니 그거 찍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장모님이랑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구니까 동서가 이러는 거 아니야. 다들 처제 생각은 안 해? 처제가 얼마나 속이 터져서 그래. 남편이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동서. 영화니 뭐니 제발 그거 좀 그만두고 내가 월 200씩 줄 테니까 내 밑으로 올래?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부가 개념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문외인지는 몰랐어요. 형부는 저를 생각하네 만회하면서 남편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형부 앞에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제발 좀 아무것도 모르면 그 입을 닥치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부를 쏘아보더군요. 남편의 그런 표정은 지금까지 남편을 만난 이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형님, 제가 형님이 자괴감 느끼실까봐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 영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좀 지루해서요. 뭐래? 애까지 있는 사람이 일을 취미로 한다는 한심한 소리라고 있는데 내가 왜 동서한테 자괴감을 느껴? 나는 동서만 보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오히려 자신감이 솟아. 형부는 답답해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 그런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해맑게 웃던 남편이 결국은 형부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형님, 제가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만 500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글까지 쓰고 영화까지 찍으면 한심한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일 아닌가요? 남편이 저럴 때 보면 참 귀여워요. 할머니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더니만 본인도 형부의 막말이 참기 힘들었는지 본인이 먼저 터져버리고 말았더군요. 뭐야? 500억?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실실 웃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형부가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정적을 깨고 원성을 높였어요. 형부도 아시죠? 은서 아빠 할머니 손에 자란 거요. 할머니께서 부산에서 제일 큰 건물주에다가 무역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손이에요.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가지고 계신 건물이라는 재산 몽땅 다 은서 아빠한테 준다고 유언까지 하셨다고요. 그게 500억이 넘어요. 벌써 변호사한테 공증까지 다 받았고요. 형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그 버릇 좀 고치세요. 어쩐지 뭘 믿고 까부나 했더니만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셨구만. 그러면 뭐래 자기 손으로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나 봐. 내 힘으로 내 사업 이 정도로 만들었잖아. 난 500억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500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될 거야. 형부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자기 잘난 척만 해댔습니다. 그러던 중 항상 형부 편에 섰던 아버지마저 형부가 답답했는지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김서방. 나도 웬만하면 자네 편 들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그만 좀 해. 내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자네 동남아에 화장품 수출한 거 그거 다 정서방 할머니가 뒤에서 손 써주신 거야. 자네가 하도 큰 돈 들여서 투자한 거라고 징징거려서 내가 정서방한테 부탁한 거라고. 내가 사람 때문에 사업 여러 번 망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땡겨줘야 사업도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진실은 이랬어요. 저희 시댁이 좀 살아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유지로 통합니다. 시부모님은 부산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며 크게 사업을 하시고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산 바다를 주름 잡으시던 사업가예요. 덕분에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습니다. 시부모님 회사에 지분이 상당히 있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아직도 생활비를 보내주세요. 사실 남편이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간절히 꿈꿨던 꿈이기 때문에 영화만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낼 거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외에는 할머니에게 크게 손 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사실 500억이라는 재산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재산이니 지금 저희 수중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던 중 형부가 동남아에 사업을 하려고 은행 빚을 꽤 많이 졌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남편에게 했나 봐요. 사실 이건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 대해 진작 알고 있던 아버지가 남편에게 부탁했대요. 내가 정서방 자네한테 말할 주제는 안 되지만 우리 큰사위 사업 잘못되면 우리 큰딸 앞으로 너무 힘들어할 거야.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남편까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네가 조금만 도와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부탁하신 건 처음이니 남편도 거절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저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따로 부탁해 형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이번 동남아에 갔던 일들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다 동서 자네 할머니께서 도와준 일이라고? 에이, 우리 할머님 절대 가능성 없는 일에 힘쓰시는 분 아니에요. 형님이 하시는 일이 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움직이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형부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어서 도와준 거니 부담 갖지 말라네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동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무시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한 소리 하는 거 안 할게. 진심이야. 형부가 정말로 제 말과 남편 말을 알아들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남편과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정말 형부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야 더는 무시하지 않았지만 언니나 저희 친정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살뜰히 챙기고 저에게도 더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제일 기분이 좋은 변화는 언니였습니다. 언니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요즘 형부가 집에도 일찍 오고 아들 숙제까지 봐주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형부가 이 정도로 변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번에 찍기로 한 영화에 형부네 회사에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형부는 끝까지 영화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동서한테 실수한 거로 치면 이 정도로 되지도 않는데 내 사과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도 사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어쩌면 사람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아주 조금은 변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아버지도 형부도 전보다는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한 집안에 사고뭉치가 둘이나 있다 보니 언제 또 저희 집안에 자꾸 큰 풍파가 밀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믿고 보려고 합니다. 지긋지긋해도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몇십 년 살아온 세상을 되짚어 생각해보니 별일도 참 많았다 싶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툭 터놓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던 이야기라 속풀이하는 셈 치고 익명으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제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이죠. 하지만 딸은 제 친자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전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처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전 대리신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때쯤에 전처가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전처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저는 파릇파릇한 신입이었던 전처가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라 언감생심 어딜 넘보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의 싹싹하고 애교 있는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가더군요. 그럼에도 전 티내지 않고 전처에게 최대한 사적인 감정 없이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처가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어느 날은 제게 밥 한 번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깔끔하게 상사와 신입의 입장으로만 식사하려고 했는데 식사 도중 갑자기 전처가 혹시 자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간 저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들켰나 싶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회라 생각이 들어 그때 저는 전처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제 고백을 듣고는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대리님, 저는 대리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도대체 뭐 때문이길래 이렇게 펑펑 울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전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전처가 20대 초반 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 만난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그러더군요. 전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아이가 생기자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그 후 전처는 미혼모의 몸으로 눈총을 참 많이 받았지만 차마 아이를 지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낳아 길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대학교 졸업까지 한 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했던 겁니다. 전처는 자신이 홀몸도 아닌데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경험 때문에 남자를 못 믿게 됐고 그래서 전처도 절 좋아하지만 제 고백을 받아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절 좋아하고 있다는 전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돈도 나름 잘 벌고 있었고 요즘 시대에 아이 하나 딸린 게 뭐가 대수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전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저는 상처가 많은 전처를 지켜주고 싶었고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미혼모의 몸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잘하겠다. 예전에 받은 상처들을 내가 다 잊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전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전처는 제 진심이 담긴 고백에 마음을 열고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저와 전처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상견례도 했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는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상태라 전처의 가족들과 저만 인사하는 상견례였습니다. 전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정정하셨습니다. 제가 전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전처의 부모님께선 절 좋게 봐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서아 씨와 만나고 있는 이상현이라 합니다. 저는 서아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도 빨리 올리고 싶습니다. 아무렴 시간 끌고 뭐 있나. 둘이 마음만 맞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식 올리는 거지. 그저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서방. 제가 진실하게 속마음을 말씀드리니 감사하게도 전처의 부모님께선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저는 전처와 빠르게 혼인신고부터 하고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속전속결로 준비했지만 전처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다 맞춰서 꽤 성대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된 게 한 채 있어서 전처에게는 몸만 오라고 했고요. 덕분에 신혼집 구할 돈으로 같이 근사한 곳으로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네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몇 주 뒤 어느 날 전처가 몸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크게 아프기 전 징조는 아닐까 걱정되어 저는 전처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전처는 무언가 짐작 가는 게 있던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 말하더군요. 저는 회사에서도 전처의 편의를 봐주며 최대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처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나 아무래도 몸 상태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 해봤는데 놀라지 마. 나 임신이래.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놀랍고 기쁘던지 저는 전처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정말이냐며 몇 번이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보라며 선명하게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는데 그제서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연달아 생기는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던 것도 잠시, 전처는 회사 때문에 걱정이 된다며 기운 빠져 했습니다. 아직 회사 신입티도 못 벗었는데 결혼 때문에 휴가도 냈고 또 육아휴직까지 쓰게 된다면 너무 눈치가 보여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고요.
저도 아내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휴가를 냈는데 바로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면 어떤 회사가 좋게 볼까요? 게다가 임신 초기에는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처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대로 전처는 얼마 뒤에 회사를 그만뒀고 집에서 몸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전처의 딸아이는 장인 장모께서 맡아 돌봐주고 계셨기 때문에 전처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몸조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번 퇴근하면 혼자였던 집에서 전처와 뱃속의 아이가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매일 행복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처와 곧 만나게 될 아이만 생각하면 기운이 펄펄 나더군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행복이 찾아오니 뒤따라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 퇴근하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처가 좋아하는 김치찜까지 사서 한 손에 들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전처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거실 테이블에 굴러다니는 맥주 캔이 얼마나 많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처도 제가 그렇게 일찍 들어올 줄은 몰랐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이 맥주캔 다 뭐야? 이걸 전부 혼자 마신 거야? 아니, 임신 중인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아니 오빠 그게... 제가 소리치자 전처는 우물쭈물하더니 눈물을 보이더군요. 사실은 제게 말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못한 거냐고 전처를 잘 달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처가 울면서 사실 뱃속의 아이가 유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잘 마시지 않던 술까지 마시면서 기분을 달래고 있던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전 아이와 만나는 날을 참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를 품고 있던 전처의 슬픔만 하겠습니까? 저는 저보다 더 슬플 전처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자고 말하며 저는 전처에게 당분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고 말했죠. 저는 당시 회사에서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몸이 고단하면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에 매달리며 자꾸만 떠오르는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최대한 전처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 꽃이나 맛있는 음식을 사갔고 집안일은 물론 식사 차리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맡아서 했죠. 제가 옆에서 노력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전처의 몸과 기분도 나아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이전과 같은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산된 아이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전처에게 몸 좀 추스르고 나면 처가에 맡겨뒀던 2살배기 딸아이를 데려와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처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뱃속의 아이를 잃은 슬픔에 깊게 빠져들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처가에 맡겨둔 딸을 데리고 와 같이 살면 전처의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전처도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우선 장인 장모께 전처의 유산 소식과 더불어 딸아이를 처가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 의논드렸습니다. 사실 전처가 부모님께 유산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고 많이 놀라시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며 다독여 주시는 말에 저도 모르게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제 얘기를 들으신 장인 장모께서도 전처와 제가 딸아이와 함께 살며 정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며 동의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쯤 저는 전처와 딸아이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저는 아이까지 챙기느라 몸이 3개여도 모자랄 정도가 됐지만 전처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원동력 삼아 당시 상황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저는 전처가 유산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배려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갖고 싶은 물건이라도 마음껏 사라고 카드도 줬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카드값이 평소보다 더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핸드폰 비용으로요. 처음에 확인해 봤을 때는 카드값이 거의 다 핸드폰 비용으로 나가 전처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길게 하나 보다 싶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화 비용으로만 이렇게 몇백이 나오기는 힘든 것 같아 전처에게 조심스럽게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값에 대해 말하자마자 전처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죠. 나 유산했을 때 오빠가 내 옆에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속상해서 카드 좀 쓴 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남편이 돼서 아내 힘든 거 이해도 못 해줘? 전처가 유산했던 때의 얘기를 꺼내면서 울고 화를 내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전처의 말대로 저는 전처의 곁에서 있어주지 못했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전처에게 더 잘해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집안일은 퇴근 후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고 딸도 집에 데리고 왔을 때부터 제가 전담으로 다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딸과 같이 사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며 딸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친구를 만난다고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전처가 기분 전환도 하고 푹 쉬고 있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 생각보다 유산으로 인한 상처가 아주 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처에게 혹시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인 건 아닐까 걱정되니 같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저를 지그시 노려보더니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더군요. 저는 안방 문을 두드리며 전처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까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온통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우선 처가에 전화를 걸어 장모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전처가 지금 처가에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전처는 제가 소파에서 잠든 사이 딸도 두고 마구잡이로 짐을 싸서 그냥 처가로 가버린 겁니다. 그제야 사정을 알게 된 저에게 장모님은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자네, 도대체 얼마나 막말을 했길래 딸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짐까지 싸서 와? 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막말이라뇨. 아니,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막말해서 간 거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같이 우울증 상담을 받아보자고 말했던 걸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는 말로 와전해서 말을 전했더라고요. 저는 오해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장모께서는 더 듣기도 싫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아무리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던 터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처에게는 회사 퇴근 후 찾아간다 해도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무작정 집 근처의 유치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점심때까지만 딸아이를 맡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감사하게도 딸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회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사히 발표를 끝낸 뒤에 저는 반차를 내고 허겁지겁 유치원으로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딸아이를 안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가에 도착하니 전화로 엄청나게 노발대발했던 것과는 다르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절 반겨주시더군요.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우리 딸이 얼마나 목 빠지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방에 있으니 얼른 들어가 보게. 아무리 싸웠더라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지 않는가? 자네가 부드럽게 말하면 딸도 알아들을 테니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게.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잘못 때문에 두 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앞으로 내가 더 조심하고 잘하겠다고 말하고 설득해서 다시 전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사히 가족 모두가 한 집으로 돌아와서 안심한 저는 저녁때가 돼서야 아침에 딸을 맡아주신 유치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수고비를 건네드렸죠. 유치원 선생님은 급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드시다면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애엄마가 집에서 딸을 돌보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만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그러시냐고 대답하시면서도 표정이 굳어지시더군요. 저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부모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아 부끄러워 연신 죄송하고 감사하단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제가 잠시 나가 있던 사이에 전처는 또 냉장고에서 제가 마시려고 사둔 맥주를 꺼내 마시고 있더군요. 저는 전처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전처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이때부터 전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래도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의 무관심 속에 딸을 두느니 유치원에 보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때 딸아이가 3살 반쯤이었는데 그 정도 나이라면 유치원에 보내는 게 아이의 성장이나 발달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맡아줬던 유치원에 다시 한번 신세를 지고자 찾아갔죠. 집에서 가까워 등하원 시키기 좋을 것 같아 찾아간 유치원에서는 딸의 나이가 어려 이 유치원에서는 등하원 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낙심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런 제가 너무 딱해 보였는지 아이를 맡아주셨던 유치원 선생님께서 딸아이가 3살 반 정도니까 종일반으로 어떻게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의 배려에 감동해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한 이후에 저는 전처에게 조금 더 본인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전처는 신이 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처의 그런 마음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자신만의 시간이 더 생긴 걸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밝은 표정은 참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밝아진 표정을 보고 저는 이후 저와 전처의 관계도 다시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몇 번은 좋게 분위기도 잡아보고 부부관계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면 몸소리를 치며 싫어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밉다고 말하면서요. 그 말에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아직 유산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제가 더 잘 대해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더는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를 빼고 전처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일이니 어떻게 할까요? 그저 참는 수밖에요. 그렇게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무 중에 유치원에서 딸이 다쳤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유치원 선생님께 문자로 감사 인사나 안부 인사를 보낸 적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가 야근을 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집에 있을 전처에게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메모를 자주 남겼습니다. 그날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중요한 프로젝트 시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연락할 일이 있다면 꼭 전처에게 연락 부탁드린다 미리 문자를 보내놨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이 아버님. 여기 유치원이에요. 지금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쳐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려도 계속 통화 중이셔서 전혀 받질 않으시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딸을 병원에 데리고 오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유치원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찢어진 부위는 손톱만 했는데 20바들 정도를 꿰매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흉터가 남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치료가 다 끝났을 때쯤 딸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반차도 냈으니 그대로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전화를 전처에게 해봤는데 유치원 선생님의 말씀대로 계속 통화 중이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음성이 뜨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길게 통화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서니 전처의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이상하게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제가 몰랐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밤새도록 밖에 서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현관 문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처는 안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이전에도 전처는 본인 친구와 몇 시간이고 전화통화로 수다를 떨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듣고 있으니 친구에게 하는 말치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야 하는데 남편이 날 밖에 안 내보내고 집에만 있게 해서 너무 답답해. 그래도 곧 남편 출장 가니까 그땐 우리 만날 수 있어. 저는 그 말들이 절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충격을 받아 우두커니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더니 어느새 잠에서 깬 딸이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은 것인지 안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전처가 전화를 딱 끊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왜 왔는데 인기척도 안 내냐며 도리어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차분하게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우리 하윤이 유치원에서 다쳐서 지금 병원 다녀왔어.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라. 어머님께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라고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당신 애엄마라는 사람이 친구랑 전화통화할 시간은 있고 애 신경 쓸 시간은 없어? 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뭐? 아니, 친구랑 전화통화하느라 유치원 전화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서 날 천하의 못된 년으로 만들어? 전처는 제가 따져 묻자 울고 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분노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와 심장이 터질 듯이 지끈거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집안일도 돈 벌어오는 일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데려오는 것도 다 제가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 하나를 받지 못하냐고 전처에게 따졌더니 전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서 보란듯이 처가에 전화해서는 제가 자기를 못된 년 만든다고 소리치며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품에 안고 있던 딸이 놀라서 울고 있는데도 자신의 처지가 더 불쌍하다는 식으로 더 크게 우는 그녀가 낯설고 너무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게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저는 그녀가 건네준 핸드폰을 받아 장모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장모님께 저는 사실대로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친 일과 전처가 유치원 전화를 받지 않아 승진에 반영되는 중요한 일도 놓치고 집에 온 것에 대해 전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애는 원래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아이, 그리고 자네, 우리 딸 데려가면서 뭐라고 했었어? 더 잘해주겠다고 했지? 근데 왜 우리 딸 울리고 이런 분란을 만드나? 아이, 자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서럽게 우냔 말이야. 저는 장모님과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대화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을 달래서 방에 재운 뒤 저는 몇 시간 동안 전처와 말싸움을 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전처가 눈물을 보이면 마음이 약해져 져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무리 울어도 전처가 잘못했단 제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더는 제가 우는 것으로 꺾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때 이후부터 방법을 바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무시하고 회사에서 몇 번이고 전화해도 절대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냉전의 날들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어차피 승진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들어 이전부터 정해져 있던 출장 일정을 전부 다른 동료에게 넘기고 당분간 전처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유치원 선생님께 가정 이야기를 설명해드리고 수고비를 챙겨드릴 테니 당분간 아이를 데려오는 시간이 늦어져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전처는 아직도 제가 정해진 날대로 출장을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착각하고 있던 바로 그날, 저는 출장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오늘 하루 저 대신 딸을 유치원에 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숨어 전처와 딸이 나오길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등원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도 딸을 데리고 나올 기미가 없는 겁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하나 고민하던 때 드디어 집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딸은 보이지 않고 혼자 평소 하지도 않던 진한 화장에 누가 보면 소개팅 나가는 미혼 여성인 줄 알 법한 치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본능적으로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하다가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정말 염치 없지만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며 딸의 등원을 좀 부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유치원 선생님께서 하윤이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안심하고 전처의 뒤를 밟았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번화가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뒤를 따라간 저는 번화가에서 전처가 어떤 남자와 환하게 인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래 전처는 남녀 가리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저 일반 친구가 아닐까 하고 간절히 바랐죠. 그러나 제 바람이 무색하게도 그 남자와 전처는 함께 손을 잡고 근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어떻게 결혼한 여자와 남자가 단둘이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갈까요? 저는 전처의 확실한 외도를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고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더군요. 하지만 전 외도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와중에도 저는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전부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전처는 남자와 모텔에서 나온 뒤에 데이트라도 하던 건지 번화가 이곳저곳을 누비더군요. 남자와 사이좋게 팔짱을 낀 전처는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신혼 때 빼고는 본 적도 없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전처와 남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저는 더는 제정신으로 있기가 어려워 결국 근처 술집에 들어가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저는 주변 사물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일 정도로 술을 마시고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성이 들리더군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가보니 딸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과 전처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와 유치원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전처의 목소리를 듣자 술이 확 깨더군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전처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출장 간다던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있어? 아, 이제 알겠네? 출장 간다고 거짓말해놓고 내가 나간 사이에 저 여자 집에 불러서 바람 피울 생각이었던 거지?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전처의 말에 기가 막혀서 더 듣지도 않고 먼저 유치원 선생님께 죄송하단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 조심스럽게 물으니 유치원 선생님께서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제 전화를 받고 집에 와서 딸을 데리고 갔다가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방금 집에 데려온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유치원 선생님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화를 내더군요. 바람이 아니라면 도둑질이라도 하러 온 거 틀림없어. 뭐 훔쳐가는 거 없는지 주머니라도 뒤져봐야겠어.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대신에 하윤이 보살펴주신 선생님께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딸을 보살펴준 선생님께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죠. 그리고 바람은 자신이 피웠으면서 절 바람핀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전처가 참을 수 없이 미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께 잘못이 있다면 우리 하윤이 봐주신 잘못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께 이것저것 상담한 적은 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남녀관계나 사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오빠는 지금 바람 피운 거라고.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나 오빠랑 더 못 살아. 이혼할 거야. 아, 그래.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말대로 우리 이혼하자. 저는 이혼하겠다는 전처의 말을 듣자 남아있던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혼하자 말할 줄은 몰랐는지 제 말에 전처도 옆에서 듣고 계시던 선생님도 놀라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이혼하자는 제 말에 전처가 울던 표정을 싹 바꾸더니 그럼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디다. 지금 이혼하자는 말은 제가 불륜하던 걸 인정한 거라며 기세등등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과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고 뽀뽀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전처의 얼굴이 꼭 종이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야, 오빠. 오빠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무슨 다른 남자랑 이러고 다닌다고 그래. 그리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 오빠 애 임신했어.
설마 임신한 아내를 내쫓을 셈이야? 저는 전처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전처는 몇 년 동안 잠자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처 뱃속에 든 애는 당연히 제 애가 아니겠죠. 끝까지 저를 기만하려는 전처의 모습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 말을 듣고도 집에서 안 나갈 거라고 소리 지르며 버텼고 저는 유치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며 조금만 더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전처를 끌어내 차로 데려가 처가에 내려다 줬습니다. 처가댁에 내려주자 전처의 우는 목소리를 들은 장인과 장모가 헐레벌떡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만 저는 장인 장모께 다른 말도 없이 바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딸을 봐주신 선생님께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회사에는 집안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휴가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죠. 그 후 저는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전처의 행적을 모조리 조사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전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기까지 카드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명세를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여러 술집을 드나들거나 남성용 선물을 사거나 모텔 비용, 그리고 한 번으로 꾸준히 전화 연락을 하던 정황이 드러나더군요. 그렇게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던 중 저는 가장 놀라운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신혼 초에 임신하고 유산까지 했다던 전처가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통장 내역을 살펴봐도 산부인과 결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산부인과도 제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전화에 이 부분에 관해 물어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는 유산했었고 그 때문에 산부인과에 갔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다니던 산부인과 이름 좀 말해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알아볼 테니까. 몰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그냥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돼?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산 때문에 힘들어하며 몇 번이고 다녀왔다던 병원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임신했던 것도 유산했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놀면서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고 진짜 임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또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럼 임신 테스트기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그건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상간남을 고소할 힘조차 남지 않아서 그저 협의 이혼으로 해줄 테니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신경도 쓰지 않는 여자의 밑에서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니 전처는 또다시 위자료 얘기를 하더군요.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아이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서요. 정말 기가 차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서 제가 매달 돈을 준다면 전처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훤히 보였으니까요. 전 그냥 법적으로 하자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나중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제발 양육권은 가져가 달라고 하시더군요. 제발 부탁이네. 양육권은 꼭 자네가 가져가면 안 되겠나? 내 딸이 낳았으니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키워줬지만 난 이제 더는 못 키워. 요만한 갓난쟁이면 또 몰라. 이제 머리가 커져서 그런지 부담스러워. 꼭 짐덩어리 같아 애가. 안 그래도 제가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짐덩어리 취급하는 집안에서 애가 정상적으로 자라기나 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후에 또 양육권 걸고 위자료 내 모내하면 장모님 딸이랑 상간남 쌍으로 묶어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이후 저는 전처가 아이를 키울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후 계속 회사에 다니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마음이 안정되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언제나 딸을 살뜰히 보살펴 주시던 유치원 선생님이 참 감사했죠. 항상 딸을 친모보다도 더 아껴주고 사람을 보듬을 줄 아는 성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흠이 많은 남자라 선생님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하길 주저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제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지 어느 날 제게 은근히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대로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과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생님께서 제 딸이 유치원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잘 모르겠네요. 우리 딸이 무슨 말을 제일 잘하는데요? 그게요. 하윤이는 아빠가 정말 좋다는 말을 제일 잘해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오면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는데 제 딸 하윤이는 아빠가 자기랑 재밌게 놀아주고 자기 얘기 잘 들어줘서 정말 좋아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 자식에게 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모가 많은데 저는 아이에게도 회사 일에도 늘 열심히지 않냐며 그런 제가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면목 없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날 잡고 제 진심을 고백했죠. 다행히 선생님께서 받아주셔서 교제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상견례를 했습니다. 제 집안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허락해달라 간곡하게 말씀드리니 결국 선생님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결혼식을 올려 저는 딸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과 당당하게 부부 사이가 됐죠. 어느덧 딸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저와 아내 사이에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내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도리어 아내가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절 타이르더군요. 우와, 엄마 그럼 나 이제 동생 생기는 거야? 딸의 물음에 아내는 그렇다고 웃어주더군요. 사실 7살이 된 딸아이는 지금의 아내를 자신의 친엄마로 알고 있습니다. 딸이 가진 기억 중 태반이 전처보단 지금 아내와 함께한 기억들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현 아내와 저 사이에 첫 아이가 생기면 꼭 하고 싶던 일이 떠올랐죠. 저는 첫 아이이자 딸아이의 동생이 생긴 기념으로 다 같이 놀이동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고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아내와 딸과 같이 놀이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딸이 타고 싶다던 회전목마부터 타고 잠시 쉬는 김에 벤치에서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도중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더군요. 그래서 전 화장실 앞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딸과 화장실 앞에 벤치에 앉아서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처와 상간남이 놀이동산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그것도 둘 사이에 자식으로 추정되는 애와 함께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처와 그 상간남을 보게 된 건지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전처도 저를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딸을 알아본 것인지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너무 놀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딸이 갑자기 벤치에서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리고 제가 미처 말리기도 전에 딸아이가 달려가더라고요. 전처는 달려오는 딸아이를 보고 아이를 반기는 건지 상체를 구부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그대로 전처를 지나쳐 현 아내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아내는 딸을 살갑게 부르면서 제가 앉아있는 벤치로 걸어오는데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덩달아 표정이 어두워졌죠.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딸을 반기고 전처를 바라봤는데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더라고요. 아마 아내의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처는 제 아내와 저에게 미친 듯이 욕을 퍼부었죠. 야, 너 미쳤어? 어떻게 하윤이가 네 애야? 하윤이는 내가 4배 아파서 낳았는데 이 더러운 상간녀가? 전처가 아내에게 상간녀라며 욕을 퍼부으며 달려드는 걸 보고 저는 뭐하는 거냐 소리치며 아내에게 달려드는 전처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밀어냈죠. 아내는 무서워하는 딸을 안고 달래주다가 전처의 말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조심해, 상간녀라니.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하윤이를 더 오래 키웠어. 하윤이는 내가 밥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내가 키운 애야. 하윤이한테 제대로 신경 쓴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갑자기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해. 가서 저기 있는 당신 상간남이랑 애나 신경 써. 이제 하윤이 엄마는 나 아니까. 저는 아내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말을 다 해준 기분이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말 맞다나 저는 상간남과 전철을 노려보면서 당장 꺼져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이 제 눈치를 보더니 쭈뼛쭈뼛하면서 전철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전처의 아이도 막 울먹거리면서 전처를 불러댔지만 전처는 딸 하윤이의 이름만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더는 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서 나왔죠. 그리고 임신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도 오늘 놀라지 않았냐고 하면서 안아줬습니다. 이상한 아줌마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너무 무서웠지만 엄마가 지켜줘서 괜찮았어. 저는 딸이 많이 놀랐을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줬는지 마음 한쪽이 시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단 한 번도 전화 연락이 없던 전처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전처가 제가 전처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을 알고선 장인장모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온 거더군요. 무슨 말 하고 싶냐고 물으니 전처는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대요. 오빠, 나 하윤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응? 딱 한 번 얼굴만 볼게. 나 진짜 하윤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더 바라지도 않을게, 제발.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랑 내 사이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지금처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던가. 우리 이혼한 지 꽤 오래된 건 알지? 근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윤이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진짜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저는 단호하게 전처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동안 전 장인장모에게서 계속 연락이 와서 결국 번호를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경찰도 부르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사도 갔습니다. 번호도 다시 바꾸면서 아예 그쪽 집안과는 연을 끊었죠. 이사한 후에는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우리 네 가족이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딸 하윤이가 놀이동산에서 겪었던 일을 계속 기억하고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그저 이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제 아이들을 아내와 함께 잘 키우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